퍼시 비시 셸리의 그 잉글랜드인 1819. 자, 이게 여러분 그 소네트이죠. 그 셸리의 어떤 그러니까 레디컬리즘, 아주 그 급진적이고 또 과격했던 그이 진보 사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이고, 여러분 그 이 퍼시 비시 셸리의 아내가 메리 셸리예요. 여러분 그 메리 셸리는 그 프랑켄슈타인의 그 저자로 뭐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남편보다 더 유명한 이제 그런 그 작가가 되었는데, 예, 어쨌든 뭐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이제 퍼시 비시 셸리에게는 이제 재혼이었어요. 그 원래 이제 그 아내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셸리가 바람을 피웠어요. 메리 셸리와. 그래서 이제 둘이 그 유럽 대륙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아까 셸리가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그 유럽에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메리 셸리가 여러분 그 프랑켄슈타인을 쓴 게 한 18살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렸을 때 10대 후반에 쓴 작품이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 10대 후반의 소녀가 이런 상상력과 필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예, 그래서 출간을 한 게 21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그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 퍼시 비시 셸리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자, 셸리는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이 시에서도 그게 잘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1819년에 쓰여졌는데 셸리가 이 시를 그때 출간할 수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할 수가 없었고, 이 시가 이제 공개가 된 건 1830년대에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메리 셸리가 남편의 이제 그 작품을 이제 정리해서 출간을 했는데 그때 처음 실렸습니다. 자, 예, 좀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 시는 페트라르카 소네트인데 이제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자, 이 소네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구성을 뒤집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upside down 했다. 그래서 보통 옥타브가 위에 있고 아래에 세스텟이 나오는 게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일반적인 구조인데 셸리는 이거를 뒤집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세스텟이 먼저 나오고 옥타브가 뒤에 나오는 이러한 형식인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강조했다시피 시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구조를 뒤집은 이 시의 형식이 이 시의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을 하는가. 그 점에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보자면, 그러니까 조지 3세를 아주 거칠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지 3세는 이 시를 쓴 지 1년 후인 1820년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니까 An old, mad, blind, despised and dying king. 그러니까 일행은 그 당시 이 치매로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던 조지 3세를 가리키는 거고, 자, 2행과 3행은 조지 3세의 아들들. 이 당시에는 조지 3세의 아들이 그러니까 프린스 리전, 그러니까 섭정으로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를 그러니까 리전시 시대라고 부르고, 뭐 이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나 뭐 넷플릭스의 뭐 브리저튼 이제 그런 드라마의 이제 배경이 된 시대인데, 셸리는 이제 이 조지 3세의 아들들이 정말 인간 쓰레기이다. 예, The dregs of their dull race.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대중의 경멸을 받고, 그리고 진흙탕에서 건져 올린 진흙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뭐 어떤 국민의 고통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공감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거물의 비유가 특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생생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리치 거머리처럼 지금 그 영국 경제가 파산 직전인데 못 빨아먹을 게 있다고 그 나라에 달라붙어서는 그러니까 블라인드 앤 블러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터레이션이죠. B 사운드가 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 전체에서 그 엘리터레이션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피에 굶주려서 그러니까 이 피를 빨아먹는데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그 빨아먹어서 이 몸이 부풀어 올랐고 그래서 굳이 손바닥으로 치지 않아도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알아서 떨어진다. 예, 그 정말 그 생생한 이미지이죠. 그리고 그 옥탑으로 가서는 바로 이제 이 시를 쓰게 된 그 계기가 된 그러니까 피털루 매서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 피털루는 그러니까 그 피러스필 그러니까 이 그 사건이 이 군대가 그 이 시위 군중을 진압한 이 사건이 그 이제 센 피터스필드라고 하는 그 맨체스터의 그 광장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피럴스하고 워털루를 합쳐서 피털루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군대가 이제 그렇게 과잉 진압을 한 것을 비판하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위 군중을 진압했던 이 군대. 자 여기에 그 이제 신텍스 여러분 그 주목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버터사드라고 하는 거는 자유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리버티 킬링, 그러니까 폭군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런 그 폭군과 그러니까 프레이, 그러니까 백성을 이렇게 그 프레이로 삼아서 그 갈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버터사이드와 프레이가 군대를 그러니까 two-edged sword 양날의 검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을 휘두르는 모든 병사들에게 그래서 그 양날의 검을 쓰게 되면 상대를 뭐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날이 자기 쪽으로 지금 그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병사들이 지금 그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자유까지 지금 파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도 이제 시민들의 일부인 것이죠. 그리고 golden and sanguinous which tempt and slay.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이 사회의 특권층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써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tempt 현혹이 되어서 뇌물을 써서 법을 제정했는데 사실은 이 법이 일반 그 서민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니까 슬레이 일반 서민들을 사실상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피를 흘리게 하는 피피체 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경책은 그러니까 시일 봉해져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조발표와 약간 제 해석이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셸리는 에이사넛 그러니까 의회 자체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Times Worst Statute 그러니까 역사의 최악의 그 법령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국 국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 법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가톨릭교도 그리고 성공회 교도가 아닌 개신교도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았죠. 이게 최악의 법령인데 의회가 아직도 unrepeal 폐지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사회적 병폐들이 언젠가는 무덤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팬텀이 일어나서 혼란에 가득 찬 우리의 날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 혁명의 정신이 불타올라서 이런 모든 병폐들을 무덤으로 보내고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을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강한 optimism, 미래에 대한 그 낙관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그 팬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그 이제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may라는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a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한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1819년의 상황이 너무나 엄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이 모든 사회적 병폐들이 다 없어지는 게 가능할까? 라는 회의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이게 이제 피터루 매서커 당시에 그 뭐 이 그림이 있고요. 그 김화병들이 이 시위대를 이 시위 군중을 진압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 조발표 이 슬라이드가 이제 상당히 그 잘 만들어졌고, 보시면 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아주 그 기술적으로도 잘 만든 발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아마 이제 뒷부분에 그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공물법 이 공물법도 이제 하나의 그 배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물법이 그러니까 콜노스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콘은 옥수수뿐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그 곡물, 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이냐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아주 비싼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해외 농산물이 영국 안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너무 비싼 값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컬러를 이제 제정했을 때 의도는 뭐냐면 영국의 농업을 지킨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농업을 해외의 농산물로부터 지킨다라는 게 그 원래 취지였는데 굉장히 그 안 좋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영국의 대지주들이 그 식량을 대부분 생산하는 영국의 대지주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이 그 농산물의 가격을 굉장히 올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서민들은 이 식량을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흉년이 닥치게 되면 아예 이제 식량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공무법도 상당히 그 배경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실제로 그 시 텍스트에서도 백성이 starve, 굶주리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공물법은 1840년대 가서 폐지가 됩니다. 뭐 셸리가 희망한 Our Tempestuous Day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이후 영국 역사에서 이루어졌을까? 지금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Tempestuous Day는 어떤 이제 혼란한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우가 지금 몰아치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 글로리어스 팬텀이 등장해서 이 혼란한 시대를 비출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질문은 다소 현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인 시로 보이는데 이 시와 낭만주의와의 연결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뭐 두 번째 질문이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예, 예, 자 여기 그 자료를 만든 그 예, 조원들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예, 이 그룹의 그 조원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보통 이제 질문을 만든 사람이 좀 답도 어느 정도 생각을 예,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예, 혹시 뭐 이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요? 예, 예. 처음에 수업 자료에서 개인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 그거를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저기 그러니까 샬럿입니다. 아무튼 그 소네트의 예, 예.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낭만주의와 연결점은 사회적인 승리보다는 시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억압적이고 신비로운 에이식주를 둔 정치 권력이나 사회 구조를 비판한 점에서 낭만주의 시대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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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셸리 개인의 그 감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 있고 또 아주 생생한 그 이미지들을 이제 써서 어떤 자기가 그 비판하는 그 포인트를 강조를 잘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낭만주의 시대의 이제 가장 큰 사건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이제 1798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이 이제 그 낭만주의 그 문학에 정말 심대한 그 영향을 끼쳤는데 결국 그 이 레볼루션 그 혁명의 이제 사상을 이제 깊이 영향을 받은 그 이제 셸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1819년에 이 세상은 프랑스 혁명 이전보다도 더 퇴보를 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815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완전히 패망하면서 역사의 이제 뒤편으로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그 거의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도 부르봉 왕조의 그 루이 18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유럽 모든 나라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없었던 것처럼 아예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처럼 그 이전으로 체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어떤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한 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819년의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혁명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처럼 보였겠죠. 예, 혹시 뭐 그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도 좋고요. 아니면 이 시에 대한 뭐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 존 클레어의 I am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그 우리가 두 번째 스탠자까지 예,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예, 사실 그 이 시는 그러니까 스탠자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 텍스트에선 다 붙여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그 이 조발표 자료도 참조하시고요.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이게 아니지. 예, 예, 잠시만요. 자, 그 제목의 의미가 가진 그 I am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예, 그 first stanza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1년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다시 어,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I am yet what I am none tells or knows. My friends forsake me like a memory lost.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친구들도 다 나를 잊어버렸고 I am the self-consumer of my woes. 그러니까 내 슬픔을 나 혼자 다 삼키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비통함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혼자서 다 컨sume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클레어가 1837년부터 죽을 때까지 무려 28년 동안 정신병동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도 이제 그때 쓰여진 시예요. 그러니까 they rise and vanish in oblivion's host.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day는 바로 그 위행에 나온 그러니까 wows죠. 그러니까 like shadows in love's frenzy, stifle throes. And yet I am and live like vapors tossed into the nothingness of scorn and noise. 그러니까 이런 그 경멸과 소음의 nothingness, 무로 던져진 수증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 영상에서. 이게 그러니까 인젠먼트인데, 그러니까 인젠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 행의 문법적인 의미가 그 다음 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일행의 경우에는 인젠먼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 am yet what I am none cares or knows.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딱 한 행 안에서 의미가 완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문법적인 의미가 그 다음 행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인젠먼트는 그러니까 연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지금 연과 연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년과 2년 사이에 지금 공백이 두 행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제가 그냥 미리 써왔는데 The dissolution of subjectivity, 또 이제 비슷한 말로 The instability of the self,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ubjectivity, 이 개인의 이 주관성이 와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아가 지금 그러니까 unstable한, 그러니까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시의 내용으로도 이러한 주제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그 인젠먼트로도 이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잉글랜드 인 1819에서 강조를 했듯이 시의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잉글랜드 인 1819에서는 그렇게 뒤집혀진 그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구조가 바로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한 셸리의 감정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서도 지금 이 1년의 마지막 행과 2년의 첫 행 사이에 이 공백은 바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정신의 분열, 불안정함, 이거를 반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 이 주제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인젠먼트를 통해서도 이러한 주제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베이퍼, 이 수증기처럼 이 nothingness에 던져졌고 또 어디에 던져졌어요? The living sea of waking dreams.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 there is neither a sense of life or joys.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의식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는 것이죠. But the vast shipwreck of my life esteems.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이 자존감, 이게 완전히 파괴가 된 이제 그런 그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ven the dearest that I love the best are strange.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나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they rather stranger than the rest. 예. 그리고 이제 3연을 보면 자, I long for scenes where man had never trod.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다니지 않은 그러니까 나만 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한다. A place where woman never smile or wept. 그리고 사랑의 고통을 더 겪을 필요가 없는 아예 그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예, 이런 말까지 하네요. 참. 예. 그리고 이제 there to abide with my creator God.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있고 싶다.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필요 없고 나의 창조주인 신과 함께 머물고 싶다라는 거죠. And sleep. 그러니까 as I in childhood sweetly slept.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구절이 제일 그 좀 마음이 와 닿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정말 그 달콤하게 잤던 것처럼 그렇게 자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스윗했던 그 잠을 지금 이 클레오는 자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달콤하게 잤던 그 잠을 다시 자고 싶다. 그러니까 untroubling and untroubled where I lie. 그러니까 내가 누운 곳에서 내가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누구에게 뭐 폐를 끼치지도 않고 그리고 나 자신도 누구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그러니까 the grass below above the vaulted sky. 자, 내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잎이 있고 내 위로는 이 그 아지형의 이 둥근 천장에 하늘만 있을 뿐이다. 예, 그래서 자연 속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정말 사람이 전혀 없는 자연 속으로 가서 신과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어렸을 때처럼 편안히 잠들고 싶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정신의 분열을 겪고 있는 그 클레어의 그 심정이 이제 이 시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를 이 수업에서 읽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주제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후반으로 가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신의 분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자아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스테이블 하지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빅토리아 시대 때 나온 그 지킬 박사와 그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라는 그 이 소설이 있잖아요. 영어 제목이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라는 그 이제 그 루이스 스티븐스의 소설이 있는데, 이제 그 소설이 사실 이 주제를 아주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뭐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야기는 뭐 굳이 책을 뭐 읽지 않았더라도 뭐 이제 워낙 대중문화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닥터 하이드는 닥터 하이드가 아니라 이제 닥터 지킬은 이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는 그 과학자이죠. 그런데 그 이 비밀스러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그 자기의 자아를 바꾸는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으면 자기가 직접 제조한 약을 먹으면 이제 외모도 바뀌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예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포악한 성격의 그 미스터 하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스터 하이드가 그 밤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제 그 사건이 커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어떤 이중인격, 어떤 두 개의 자아, 내가 가진 자아가 결코 그 동일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분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작품이 보여주는데 이 클레어의 시에도 이러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20세기 오면 대중문화에서 특히 더 아주 인기 있는 소재가 되죠. 여러분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뭐 사이코 이제 보셨으면 이제 잘 아실 텐데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 범인이 이제 다중 인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의 인격이 있고 또 어머니의 인격이 그 범인이 안에 있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고 뭐 아주 대중문화에서는 이제 인기 있는 그 소재가 되었죠. 뭐 이제 스릴러 이제 영화 보면 이제 다중인격을 그 소재로 한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어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언스테이블 할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는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것.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품이 의미가 있고요. 예, 여러분 이 조발표 자료도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철저히 고립된 존재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 예, 마지막 연에서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연과 신과의 교감을 통해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깊은 고독감과 존재적 불안 속에서도 평온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 뭐 코멘트를 잘 하셨고요. 뭐 질문을 보시면 클레어는 고통과 소외 속에서 평화를 갈망한다. 인간이 내면의 평화를 위해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혹은 그 속에서 평화를 찾아야 하는가? 아마 그 3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만드신 것 같고요. 자, 이 시는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낭만주의 시이다. 그러니까 현재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가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너무 뭐랄까 좀 그 브로드한 질문이 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1번, 2번 질문에 대해서 그 조원들이 좀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자, 이거 그 조발표 준비하신 분들. 예. 왜 두 사람밖에 손을 안 들지? 예, 어쨌든 좀 이 두 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의견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예. 실존주의, 투자주의 얘기한 내용을 좀 연관지어서 들어가는 평화 세계 체제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소외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 있는 성장해야지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부분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전제되는 것이 첫 번째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이 그러니까 철저히 어, 다른 인간들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인간을, 모든 타인을 추방시키는 그 장소가 자연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자연이 이 시인에게 갖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도 어떤 그런 낭만주의적인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뭐 더 덧붙일 얘기가 있을까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럼 2번에 대해서는 좀 같은 조에서 그 2번에 대해 좀 어, 뭐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도 사실 더 급변하는 변화에 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시인은 아니 화자는 일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해결책으로 1차적으로 고립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예, 좋습니다. 근데 고립이 최선의 해결책인가요? 방금 답변에서는 1차적으로는 아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현재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고립이 해결의 시작은 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고립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제 고립을 선택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하고 급변하는 세계가 또 그냥 뭐 인간관계에서의 고립을 떠나서 기술력이라던가 뭐 커뮤니티에서의 고립도 굉장히 거시적으로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고립을 통해서 뭐 고립이라던가 1차적으로 자신만의 내면을 좀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제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이제 사회로 나가서 커뮤니티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사회 속으로 나가서 타인과 그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시인이 이제 마지막 그 스탠자에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troubling and trouble. 근데 시인 자신은 untroubling and untroubled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트러블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시인은 더 이상 그런 트러블을 이제 나도 주고 싶지 않지만 남으로부터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자연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 시가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뭐 산업혁명의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긴 했는데, 또 아까 그 질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시가 산업혁명과 이제 딱히 어떻게 뭐 좀 연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자, 뭐 같은 조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는 산업혁명의 이제 초기, 그러니까 후기는 아니고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자연을 잃어버렸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어떤 그 영국의 농촌의 이제 모습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유입이 되면서 그 도시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예, 이번 문제에 대해서 더 뭐 추가할 의견이 있나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조에서. 예, 그러면 자, 좀 더 이 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목이 왜 IM일까? 그러니까 IM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환기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깐만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지스. 이제 모세가 원래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엑소더스,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게 성경에 이제 초반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 신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이제 신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뭐였냐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모세에게 너희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가라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신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어느 신이 보내서 왔니?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신화를 보면 최고의 신이 그 오시리스이죠. 그러니까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그 제우스 같은 그 최고의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 사람들이 너는 누가 보내서 왔니?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그러니까 여러분 I am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who 사이로 who 양쪽으로 2번 반복이 된 그러한 그 문장이죠.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뭐 답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문장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역을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일본어나 중국어 성경에서는 나는 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도대체 뭐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나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처음에 그걸 번역을 한 사람이 I am who I am의 의미를 번역을 한 거예요.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신은 I am 다음에 나오는 그 무엇으로 정의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I am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그 근원, 그 자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은 모세의 질문에 뭐 답을 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 답을 하지 않은 것이기도 한 그러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I am이라고 하면 사실 이 당시에 어떤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제 이 이야기를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면서 했던 말, I am who I am. 이제 이 말을 이제 이 시의 제목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상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제 신의 절대적인 자아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스피커의 자아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자아는 당연히 뭐 분열이 될 일도 없고 불안정할 일도 없는 그러한 자아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자아를 신은 갖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과 대조해서 지금 이 스피커의 자아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지금 저 인제먼트가 보여주듯이 지금 분열의 위험을 겪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탠자에서 이 갓을 언급을 하는 것도 절대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품에서 자신의 자아를 치유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드러낸 게 아닌가. 뭐 이제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의 제목 I am 그리고 이제 I am이 뭐 이제 시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당시 어떤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독자들에게 이제 모세의 질문에 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을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신의 자아와 스스로를 I am who I am이라고 정의한 신의 자아와 지금 이 시인의 자아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뭐 두 개의 시를 우리가 배웠는데, 예, 뭐 한 좀 3분 정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두 편의 시를 좀 정리를 하시고 리뷰를 하면서 그리고 뭐 좀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1분까지 예,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예, 손을 들어주세요. 거시에서 뇌졸중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예, 예. 그 이유가 혹시 역할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알터레이션에 들어가면 기억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dregs of the doll, 뭐또 mud from a muddy.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기억이 많이 남는 게 blind in blood,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starved and stabbed.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절들은 마치 그냥 그 경구인 것처럼 이제 쉽게 기억이 되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의미가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릴 때처럼 자고 싶다고 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음. 궁금한 게 어릴 때처럼 자고 싶었던 이유가 어릴 때는 근심 걱정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때가 뭐 행복했는지 아니면 그때가 자아가 온전했는지. 예, 어렸을 때는 행복했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겠죠.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 시절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행복한 시절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아무 어떤 근심 없이 뭐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잤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시기로 돌아오고 예, 싶다라고 예, 해석을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더 짧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중간고사는 24일이죠. 예, 그 실라버스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24일 지금 이 강의실 이 시간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자, 22일에는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랙보드 클래스룸에서 만날 겁니다. 예, 그래서 중간고사가 커버하는 그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진도를 나가거나 하는 거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험 날짜는 24일이라는 거,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두 편의 시에 대해서 더 질문은 없으신가요? 코멘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자, 그다음 이제 그 킬츠의 그 오드 온 멜랑콜리인데, 자, 먼저 이 시의 그 리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ightshade, ruby grape of Proserpine. Make not your rosary of blueberries, nor let the beetle, nor the death moth be your mournful Psyche, nor the downy owl a partner in your sorrow's mysteries. For shade to shade will come too drowsily, and drown the wakeful anguish of the soul. But when the melancholy fit shall fall sudden from heaven like a weeping cloud, that fosters the droop-headed flowers all, and hides the green hill in an apron shroud, then glut thy sorrow on a morning rose, or on the rainbow of the salt sand wave, or on the wealth of globed pearls. Or if thy mistress some rich anger shows, imprison her soft hand and let her away, and feed thee deep upon her peerless eyes. She dwells with beauty, beauty that must die, and joy, whose hand is ever at his lips bidding adieu, and aching pleasure nigh, turning to poison while the bee-mouth sips. Aye, in the very temple of delight, veiled melancholy has her sovereign shrine, though seen of none save him whose strenuous tongue can burst joy's grape against his palate fine. His soul shall taste the sadness of her might, and be among her cloudy trophies hung. 예, 이제 이 시가 좀 어려운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 이 세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멜랑콜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멜랑콜리에 빠지실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멜랑콜리에 빠진다라는 거는 그냥 단지 좀 기분이 나쁘다, 혹은 좀 마음이 무겁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 멜랑콜리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예술적으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그리고 어떤 내 주변의 아름다움에 그 센서티비티,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이 멜랑콜리에 자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멜랑콜리와 비우티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의식이 예민한 사람, 어떤 내 주변의 이 자연과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캐치하는 그 눈이 예민한 사람이 멜랑콜리에 자주 빠지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멜랑콜리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이 비우티가 결국 트랜시언스,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아름다움은 어떤 인간의 외모가 가진 아름다움도 그렇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그렇고 결국은 트랜시언 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아름다웠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impermanence,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죠.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도 permanent, 영구적인 건 없죠. 다 트랜시언, 그러니까 잠깐 그렇게 아름다웠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뷰티의 어떤 그 트랜시언트한 그 속성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뷰티를 볼 때 멜랑콜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랑콜리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뷰티가 트랜시언트 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뷰티를
더 예민하고 더 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이 꽃의 아름다움이 오늘 하루만 지속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꽃을 더 유심히 관찰하고 그 아름다움을 더 세심하게 감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랑콜리는 바로 예술적인 창조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무드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술적인 창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멜랑콜리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멜랑콜리 속에 있어야만 예술적인 창조가 가능한 거죠. 키츠의 경우에는 바로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의 내용을 이제 3개의 단어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의 내용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자, 오드 온 멜랑콜리. 자, 오드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의 노래의 한 형식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 코러스를 만들어서 부르던 노래의 한 형식인데, 그 오드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물을 칭송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드에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뭐 특정인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의 경우에는 오드를 무엇에 바치는 거죠? 멜랑콜리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멜랑콜리라고 하는 그 개념에 바치는 오드이다. 그런데 이제 시를 읽어보시면 이 멜랑콜리가 3년에 이제 여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1년을 보겠습니다. 자, no, no, go, not to, lead. 자, 여러분 1년부터 1년부터 보시면 이게 특이한데, 자, 이 시 전체에 O 사운드가 정말 많아요. O 사운드가 시 전체에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1년 1행을 보시면 no, no, 그렇죠? go. 자, O 사운드가 3번 연속 나오죠. 또 not.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으로는 이제 not인데 여러분 영국식 발음으로는 이게 이제 note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O 사운드가 지금 4번 연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영국식 액센트에서는. 그러니까 no, no, go, no. 그리고 뭐 이제 읽는 사람마다 약간씩 또 다르긴 하겠지만 no, no, go, no. 그래서 지금 이 O 사운드가 들어가는 4개의 단어에 모두 액센트가 있다. 그러니까 강세를 넣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이제 뭐 발음이 이제 투이지만 사실 철자상으로는 또 오가 있죠. 그래서 시 전체에서 O 사운드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 no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이 no라고 하는 단어도 1년에서 몇 번 등장하냐면 1번, 2번, 또 3번, 4번. 그러니까 이 no도 이 단어 하나가 1년에서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연에 가면 or, 자, 이 or도 3번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전체에서 자, 이 O 사운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실 이제 시인이 이 O 사운드를 많이 넣은 건데, 자, 이렇게 O 사운드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나요? 마치 정말로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이 신음하는 듯한, 한탄을 하는 듯한, 막 오 이러면서 한탄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이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이 신음하고 한탄하는 듯한 그런 오 사운드가 지금 시 전체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시의 사운드가 이 시의 내용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1년의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멜랑콜리에 빠졌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자, 간단히 말해 1년의 내용은 멜랑콜리에 빠졌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2년의 내용은 멜랑콜리에 빠졌을 때 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not to do list와 to do list를 1년과 2년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년의 내용입니다. No, no, go not to leave. 자, 여러분 그 이제 레테 강의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 읽어보셨으면 이 강의 무슨 강의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강의예요? 이 레테의 강의? 예, 아시는 분? 예, 레테의 강의 무슨 강의인가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뭐 이제 그리스 신화는 꼭 한두 권 읽어 보시고요. 이제 왜냐하면 꼭 뭐 시를 뭐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의 어떤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지식이죠. 자,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죽으면 언더월드로 갑니다. 지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 세계는 바로 제우스의 동생인 하데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그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일단 죽으면 다 언더월드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하데스의 언더월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레테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 레테의 강을 건너게 되면 자기가 그 살았을 때 했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생을 다 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생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그냥 싹 다 잊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거를 다 그 forget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kids가 자, no, no, go, not to leave. 자, 레테의 강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멜랑콜리에 깊게 빠지게 되면 망각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막 술을 마신다든가, 근데 술 마시고 잊으려면 정말 엄청 마셔야 되는데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마약을 한다든가 뭐 하여간 뭘 해서라도 막 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키즈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의 멜랑콜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잊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적극적으로 즐겨라라는 거예요. 멜랑콜리를 즐겨라. 자, 그게 이제 이 시의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레테의 강으로 가지 마. 그러니까 잊으려고 하지 마.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마약을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할 수도 없지만 마약을 해서 너의 그 어떤 멜랑콜리를 잊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neither towards Ulfsbane. 자, 울프스베인은 뭐 제가 정확히 그 우리말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독이 있는 식물입니다. 독초예요. 예, 그래서 자, tight rooted for its poisonous vine. 그 독초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tight rooted,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 울프스베인을 이렇게 비틀어서 트위스트를 해서 뽑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멜랑콜리가 심하게 되면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망각이나 자살 결코 생각하지 마라는 거죠. 레테의 강으로 가지도 말고 그 독주를, 그러니까 포이즈너스 와인을 만들려고 울프스베인을 그 땅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걸 막 굳이 비틀어서 뽑으려고 하지도 마.
그러니까 no suffer thy pale forehead to be cast by nightshade. 자, nightshade는 이게 또 그러니까 식물의 이름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우리말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붉은색의 포도알 비슷한 그 베리가 달려 있는 독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pale forehead, 그러니까 너무 그 멜랑콜리에 깊이 잠기게 되면서 이 이마까지 창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너의 그 창백한 이마를 나이트 쉐이드로 키스하지 마. 그러니까 이마에 그 나이트 쉐이드를 대지 마라. 자, 이 말은 어떤 자살의 유혹에 이제 빠지지 말아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키츠가 나이트 쉐이드를 또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uby grape of Proserpine. 그러니까 이 프로스파인의 이 그 루비, 그러니까 이 주홍빛, 이 포도인 나이트 쉐이드로 너의 그 창백한 이마를 만지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나이트 쉐이드에 뭐 저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이제 포도 비슷한 그 베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프로서파인이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도 그 그리스 신화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프로세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 그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바로 하데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더월드, 그 하데스의 왕국의 왕비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그 페르세포네라고 불렀는데 라틴어로는 그러니까 프로세르피나. 저도 정확히 좀 프로세르피나가 맞습니다. 라틴어로는 이제 프로세르피나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페르세포네, 로마에서는 프로세르피나. 그런데 이제 영어식 발음은 프로서파인. 영어식 발음은 이제 프로서파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서파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죽음의 존재인 거죠. 바로 그 하데스의 왕비인 그 페르세포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의 그 포도를 먹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페르세포네의 이 포도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더월드로 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ake not your rosary of yew berries. 자, 그 yew berry도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죽음과 연관이 되는 그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yew berry 역시 여러분 그 poisonous,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있는 이 yew berry로 너의 그 로저리, 묵주를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뭐 이제 아마 뭐 천주교 도시면 이제 묵주가 뭔지 알죠, 그렇죠? 그 구슬에 달려 있는 뭐 목걸이 비슷한 건데 기도를 할 때 이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천주교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이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이제 몇 번 기도를 했는지를 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묵주로 그러니까 이 유베리를 묵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유베리를 묵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유혹을 습관적으로 받는 거예요. 죽음을 일상에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까지 가지는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죽을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가 뭐 있는 것이고요.
예, 시간은 뭐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No let the beetle nor the dead moth be your mournful psyche, nor the downy owl a partner in your sorrows and mysteries.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틀은 이집트 신화에 그 나오는데 이제 비틀은 그 죽음을 연상시키는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에서 뭐 풍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dead mot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나방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방은 날개에 사람의 그 해골을 연상시키는 무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나방의 이름을 특히 그 dead moth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beetle, 뭐 풍뎅이죠. 그러니까 풍뎅이나 그 이 dead moth가 너의 슬퍼하는 사이키가 되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언급인데 푸시케라고 하죠. 여러분 그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 뭐 들어보셨나요? 예, 그리스 신화를 찾아보면 예, 있고요. 자, 여기서는 그 푸시케라는 그 이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너의 마음, 영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어 푸시케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정신, 마음.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여러분 사이칼러지 하면 심리학이죠. 예, 그래서 그 이 그리스어 푸시케가 그대로 이제 영어로 들어와서 마음을 의미하는 이제 모든 단어에 붙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떤 너의 그러니까 이런 비틀이나 이런 데트모트가 너의 슬퍼하는 정신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죽음의 이미지에 집착하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멜랑콜리에 너무 심하게 빠지면 죽음의 이런 이미지에 아주 현혹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